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20대 국회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쓰면서 국민의 미움을 많이도 받았습니다. 21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여야 지도부, 과연 이 미움을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 국회가 제 역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좋은 파트너를 만났다, 이렇게 국정의 동반자로서 늘 대화하고 또 함께 협의해 가면서 정부 여당이 주도를 하면 저희들도 적극 도와서 이 국난에 가까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같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의료 보건 말고도 경제, 사회 모든 영역을 흔들고 있습니다. 신임 원내 사령탑을 내세운 여야가 만나서 해법과 협력에 관한 첫 신호를 보냈는데요. 김태전 사령탑의 박성준 신임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일부에서 들어보겠습니다. 고3 같은 경우는 특히 수능이라는 일정이 있고 대학 입시라는 학사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종합해서 아마 교육부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그동안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는 교회, 학원 등의 접촉자도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생활 공간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고 있었다면 추가적인 감염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태원발 감염이 학생들로까지 퍼지면서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개학은 예정대로 진행될 것 같은데요. 교육당국의 준비 상황과 9월 학기제 제한 등 관련 이슈, 박백범 교육부 차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상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상황과 구조에 반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의 사태 이전부터 오랫동안 평등과 인권을 요구해온 행동의 역사와 다르지 않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가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다. 저도 여러 번 지적해드린 이야기인데요. 굳이 필요 없는 특정 집단, 지역과 연결시킨 보도에 방역당국은 애를 먹고 있고 소수자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대책본부를 구성한 박한희 변호사 스튜디오로 모셔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그리고 4부에서는 코로나19로 드러난 여러 문제들 중 언론보도, 저널리즘의 문제, 새롭게 만든 코너 뉴스 분리수거에서 풀어보겠습니다. 5월 14일 목요일 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오늘 여야 원내대표가 만났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대해 합의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됐는지 오늘 회동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준 대변인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준입니다. 예, 당선되고 저희하고 첫 통화인 것 같은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원내대변인 중책을 맡으셨는데 그 당에서 그 박성준 대변인 전직이 이제 앵커셨으니까 그런 소통 능력을 높이서 한 건가요? 아무래도 제가 이제 방송 생활을 한 24년 했고요. 또 주요 이제 앵커 생활을 했던 것이 주요 어떤 대변인의 발탁에 요소였을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그 정당에 입당하고 또 그 선거 과정에서 제가 또 언론 인터뷰하는 와중에 그래도 제가 좀 점수를 받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래서 대변인에 이렇게 임명된 것 같습니다. 예.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구호가 사건 반장에서 삶의 반장이 되겠다 했던 건데 그 삶의 반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 여기서 다 달라질 텐데요. 네네. 20대 국회는 사실 동물 국회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21대 국회는 조금 나아질 것 같지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20대 국회에 대한 어떤 비판들이 상당히 거세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물 국회라든가 식물 국회라는 평가도 받았고 특히 민생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미진했다라는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코로나19 위기 이후에 경제 활성화라든가 또 한편으로는 한국 경제가 재도약해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어떤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21대는 들어가서 정치하는 분들의 모든 생각이
확실히 좀 다른 거 아닌가. 좀 분위기 차원에서 좀 20대 국회는 좀 다른 면이 클 것 같습니다. 예. 자, 민생법안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 네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일정에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20일 본회의 열리겠다. 예. 오늘 사실 이제 언론에서 초미의 어떤 관심사 중에 하나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의 조호영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가졌습니다. 예. 오늘. 참석자가 김성원 원내수석, 또 그쪽에 그 대변인들 두 분 하고요. 예. 저희 민주당에서는 또 김영진 원내수석이 함께해서, 이번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해야 된다. 그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본회의가 열려야 된다는데 같이 동의를 하고요. 예. 통 크게 흔쾌히 또 5월 20일 열어서 20대 국회로 원만히 마무리해야 된다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예. 예. 오늘 회동은 어떻습니까? 그 같이 참석하셨으니까 화기애애했나요? 네, 오늘 뭐 사실 두 분이 그런 덕담을 하시더군요. 그동안 이제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제 4선이고, 예. 조호영 원내대표는 이제 5선이기 때문에 주요 이제 의정 활동하는 모습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예. 서로 이제 합리적이고 유연하다, 이런 덕담도 해주셨고, 또 한편은 일도 잘하고, 또 정책형이다라는 서로 평가를 하면서 분위기도 좋고, 처음에 시작이 아주 좋았습니다. 예. 지금 계류 중인 법안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20일 날 열리면 어떤 법안들이 처리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얘기 나눴나요? 아니면 추후에 그거 논의하기로 했나요?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처음 만나서 이제 본회의를 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5월 20일 날 합의를 했고요. 예. 그 실무적인 협의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안건에 대한 것은 김영진 원내수석과 김성원 원내수석이 이제 만나서 조율을 하겠다. 근데 지금 남아있는 여러 이제 법안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법사위 계류 법안이라든가 또 N번방 관련된 법안이라든가 또 코로나 관련 법안, 또 헌법 불합치 법안 예.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추후에 만나서 계속 협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면 오늘 일단 20일 날 본회의 개최까지만 합의를 했군요. 그렇죠. 예. 구체적 안건에 대해서는 두 분께 맡겼습니다. 예. 저건 어떻습니까? 그 형제복지원 피해자 최승우 씨가 예. 김무성 의원이 본회의 처리를 이 과거사법에 대해서 약속하면서 단식 농성을 풀었는데 네네네. 그 미래통합당 쪽에서 또 다른 얘기가 나온다고 해서 이거 어떻게 되느냐 많은 분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조호영 원내대표 또 김태년 원내대표 만나서 그 얘기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요. 예. 과거사법과 관련해서 여러 뭐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서로 하시면서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에 상당히 뭐 어려웠던 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고통을 겪었던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예. 이번 20대 국회에서 역사의 문제를 좀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20대 국회 역사적 소임이라는 데 동의를 하시고요. 예. 과거사법의 그 배상 보상, 배보상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그 20개 단체 중에 19개 단체는 배보상 문제를 꼭 처리하지 않더라도 큰 의미, 역사적 의미에서의 과거사법을 통과시키는 게 맞다. 그리고 추후에 다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들을 주셨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 원내수석 두 분께서도 만나셔서 과거사법 그 본회의 처리 문제에서도 아마 긍정적으로 좀 진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배보상은 뒤로 미루더라도 진실 규명이라도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얘기 같네요. 예, 그런 얘기죠. 예. 그 3차 추경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오늘 얘기가 됐습니까? 오늘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 예. 20대 국회를 선 마무리하고 조속히 마무리한 가운데 21대 국회에 준비할 것 사안들이 많이 있다. 예. 코로나19의 이제 경제 활성화 대책이라든가 또 한국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추경 예산안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정부도 그렇고요. 긴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의 만남은 일단은 그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본회의 날짜를 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예. 3차 예.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논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뭐 21대로 넘어갈 수도 있겠네요. 3차 추경 문제는.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알겠습니다. 원 구성 관련해서도 오늘은 별 얘기가 없었을 테고요. 구성 얘기도 없었습니다. 원 구성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깊이 들어가 보면 쟁점 사항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오늘 자리에서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고요. 예. 첫 번째는 사실 그 조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예. 지난 5월 초에. 그래서 예.
김태년 원내대표와 저도 이제 같이 김태년 원내대표님 모시고 예. 대구에 있는 부친상가에 갔었는데 그런 또 답례의 형식도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구성과 관련된 구체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예. 그 가장 큰 쟁점은 이 법사위원장일 것 같은데요. 그 네네네. 관례대로라고 하면 뭐 국회의장은 일체 일당이 갖고 가고 법사위원장은 뭐 야당이 가져가고 이런 건데 지금 여당이 이제 압도적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또 그 지금까지 법사위원회가 너무 월권한다 이런 지적도 있었고 김태년 네네. 의원의 그 언론 인터뷰를 보더라도 이번에는 그 야당이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나가는 건 조금 뭐 조심스럽고요. 예. 그동안 이제 법사위가 16대까지는 그 여당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예. 17대 때 넘어오면서 이제 여야의 어떤 협상 과정에서 야당으로 넘어갔는데요. 그 이후에 관례처럼 야당 몫으로 법사위원장이 되었는데 예. 이 법사위의 원래 기능이 실적인 어떤 법안의 마지막 통과 의례처럼 되고 상임위 역할을 하고 특히 체계라든가 작구 심사가 있다 보니까 여야의 이제 법안에 어떤 쟁점이 있을 경우에 그 법사위가 발목을 잡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예. 상당히 그 뭐라고 할까요? 비판이 이제 있었죠. 법 예. 비판도 있었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신속히 처리할 법안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데 여론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예.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런 부분을 아마 지적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여야 간의 어떤 협상을 한다고 하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면서 월권을 한다. 그래서 법사위에서 틀면은 하나도 법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네. 김태년 원내대표는 그 점을 지적한 것 같고요. 예, 뭐 어쨌든 이 부분은 야당과 협의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렇죠. 예. 뭐 파트너로서의 야당의 어떤 의견도 또 있는 거니까요. 예. 근데 20대 국회는 뭐 그런 논쟁과 협의, 대화, 타협이 전혀 안 보이는 국회여서 예. 21대 국회는 조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 절차는 마무리된 겁니까? 어제 사실 이제 의결을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예. 15일 날 아마 선관위에 보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보고가 된 이후에는 실질적인 합당이 이제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또 당 내부적으로는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의원분들에 대해서 상임위 배정이라든가 또 원내의 부대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부대표 임명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미래통합당과 뭐 미래한국당도 합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 열린민주당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합당을 하는 겁니까?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언론에서도 상당히 그 관심이 있고 뭐 정치권에서도 예.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합당하는 거 아니냐, 뭐 논의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당내에서는 사실 그런 논의가 전혀 없었고요. 얘기도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논의된 바가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논의는 되지 않았다. 뭐 전당대회 전에 합당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합니다만은. 예, 그리고 최강욱 대표,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와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와 회동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그것도 아직 전혀 잡혀진 건 없죠? 예, 전혀 저는 들은 적은 없고요. 예. 뭐 이번에 열린민주당 관련된 얘기는 이제 원내에서 예. 논의되진 않았습니다. 예. 근데 지금 민주당이 177석인데 열린민주당이 또 3석이기 때문에 합치면 180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네, 180석이 되면은 사실 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민주당 또 열린민주당 지지자들은 합하는 걸 원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뭐 당 내에서 논의는 있을 것 같습니까?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20일 날 본회의에 올린다고 하니까요. 거기서 민생 법안이 조금 많이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21대 국회에 기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 저하고 뭐처럼 하시니까 민주당 대표에서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번에 주호영 원내대표 또 이제 답방하지 않았습니까? 김태년 원내대표와 이제 만남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첫 회동인데. 예. 어쨌든 통 크게 서로 이제 합의했다라는 것은 20대 국회를 원만히 마무리하고
21대 국회에서는 정말 일하는 국회, 또 민생 법안이라든가 또 실질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가서 국민에게 보답하라는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비쳤으니까요. 예. 기대해 주시고요. 아마 두 분의 어떤 책임도 매우 크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이었습니다. 1부 수도 마치고요.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태원 글로벌 집단 감염자가 최소 136명으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후 2시까지 파악된 전국의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서울 76명을 포함해서 최소 136명으로 늘었는데요. 당국은 이번 주말이 중대한 고비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밀폐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와 밀접 접촉을 한 이후에 증상이 나타나면 꼭 검사를 받아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 확산의 규모와 속도, 결국엔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 정도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의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방역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부원장은 브리핑을 통해서 젊은 연령층이 무증상인 상태로 기저질환자, 어르신, 환자들이 머무는 곳에 가면 발생이 감소하는 듯이 보이다가도 마무리 단계에서 폭발적인 발생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주말 종교 집회를 시작한 상황이라서 이번 주말이 정말 고비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차 감염까지 일어나서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또 인천에도 지금 문제입니다. 이 학원 강사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 또 학부모들까지 감염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11명이 감염됐었는데 오늘 14명으로 늘어났고요. 특히 학생들이 감염돼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 13일에 고3 등교를 했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학원 강사는 왜 무직이라고 했을까요? 그냥 숨기고 싶었던 그런 게 컸던 것 같아요. 이게 숨겼기 때문에 이 접촉한 학생이 또 교회까지 나가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1,000수백 명의 그 대상자들 그 상대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증상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예, 방역 당국의 어떤 지시나 협조에 대해서 요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응할 필요가 있을 텐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거. 그렇습니다. 보면. 지금 박남춘 인천시장이 고발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역학조사 당시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징역 2년 이하의 그런 처벌이나 아니면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태원과 연결고리가 없는 집단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예. 서울 홍대 주점에서 일행 5명이 확진되는 집단 감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태원에 방문한 근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홍대 주점을 통해서도 확진이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 엠번방 처음 만들었다고 알려졌죠, 각각. 네. 5년 전부터 그런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게 밝혀졌네요. 예, 그러니까 엠번방 사건을 수사해온 이 경찰이 오늘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우선 문영욱이 2018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 등에 자신 신체 노출 사진을 올린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해서 경찰에 신고되는데 도와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며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들은 이런 개인정보를 확보한 다음에 성착취물을 만들어서 텔레그램 대화방 등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서 사진, 동영상, 그러니까 모두 3천여 개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5년 그 얘기를 했는데요. 맨 처음에 경찰이 볼 때는 확인한 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까지만 이렇게 범행한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었는데 문영욱은 2015년 7월쯤부터 유사한 범행을 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 경찰은 보고 있고 그리고 이 문영욱 같은 경우는 2017년 사용하다가 폐기한 휴대전화가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상 이유로 정확한 어떤 수사 기법을 썼는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영욱 같은 경우는 범행 초기 대화방 입장료 명목으로 10,000원씩 모두 90만 원 상당 문화상품권을 받았지만 모두 피해자들에게 줬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피해자들이 이 상품권을 받으며 신고하지 않고 말을 잘 듣는 데다가 본인이 직접 쓰면 경찰에 잡힐까 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 얘기는 이런 점에서 이 박사방 운영자 조조빈과 좀 차이를 보인다.
문영욱은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고 재미로 범행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 수사는 계속 하겠지만 현재까지 문영욱과 조주빈은 연관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구속돼 있는 조주빈이 그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원래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공판 준비 절차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조주빈도 나오기로 했었는데 못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발목을 잡았는데요. 조주빈이 수감돼 있는 서울구치소의 한 직원이 코로나19 환자 밀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어요. 아하. 그래서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조주빈도 이 해당 직원과 일부 동선이 겹치면서 아하.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게 정치권 이야기 해볼까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첫 회동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있었죠. 아까 일부에서 저기 인터뷰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오는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고요. 뭐 이 논의에 따라서는 더 뭐 회의를 열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요한 게 어떤 법안들이 올라갈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과거사법 관련된 개정안 관련돼서도 얘기가 있고 했는데요.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N번방 방지법도 있고요. 코로나19 예. 대응하는 법도 있고요. 지금 계류된 게 10건이 넘어요. 이거 그렇습니다. 이번 국회가 폐기되면 자동으로 같이 폐기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계류된 법안들 중에 어떤 것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될 것이냐.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양당 원내수석 부대표가 만나서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을 처리할지는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요. 사실 맨 처음 만날 때는 화기애애합니다.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이인영 원내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나경원 원내대표가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되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해머가 등장하는 그런 충돌 사태가 있었죠. 21대 국회는 안 그러겠죠, 뭐.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리고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통합할 것처럼 보이네요. 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 원유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기자회견 열었는데 양당에 조속한 합당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합당 수임기구를 구성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임기구는 각 당에서 2명씩 참여하는데 합당 시한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한다는 데만 합의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점은 안 나온 겁니다. 근데 합당하기로 했다는 거는 두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합당하겠죠. 근데 대표의 말도 있었는데 합당 안 한다고 하면 좀 그것도 이상할 것 같은데요. 근데 한 가지 좀 걸리는 부분이랄까요? 어떤 게 있냐면 미래한국당이 오는 19일 전당대회를 거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원유철 대표의 임기를 지금은 당원 당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29일까지로 돼 있어요. 20대 국회까지만. 근데 이거를 늘리지 않겠느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자들도 물어봤습니다. 대표 임기 연장할지 묻자 원대표가 그건 부차적인 문제다라고 답을 했어요. 확답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당대 이런 걸 통해서 미래한국당이 원유철 대표가 임기 연장을 하고 뭔가 다시 또 독자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기자들끼리 했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우선은 원내대표끼리 합의했으니까 우선은 믿는 상황인데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민경욱 통합당 의원은 지속해서 이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네. 미래통합당 내부에서는 근거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당 지도부에서 근거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민경욱 의원의 경우 당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유튜브 채널과 함께 제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판단이지만 당은 거기에 대해 지원하거나 동조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김세현 의원도 민경욱 의원이 환상을 보고 있다라고 비판했거든요. 환상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주호영 원내대표 오늘 이 민 의원 주장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정확히 확답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니터링 중인데 선거 무효 소송하는 것을 챙겨보겠다. 문제가 있으면 입장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리를 어느 정도 두는 모양새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아들 안모 씨가 자신의 성폭력 의혹을 제기한 미래통합당 의원들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대법원이 이 안 씨가 주광덕 의원 등 1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는데요. 예. 이에 따라 의혹을 제기한 의원 10명이 공동으로 3천만 원을 배상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개인 블로그에 올린 주광덕 의원이 별도로 500만 원을 지급해야 됩니다. 예. 총 3,500만 원인데요. 안 교수는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예. 몰래 혼인신고 이런 논란 끝에 사퇴를 했습니다. 예. 네, 이 과정에서 이
안 교수 아들의 성폭력 관련 의혹이 뭐 불거졌거든요. 여기에 대해 이 통합당, 그 옛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자회견 통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안 씨 측은 허위 사실에 기반해 남녀 학생 간 교제를 남학생의 성폭력으로 꾸며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을 초래했다 하면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요. 이게 이번에 대법원을 통해서 마무리가 된 건데 통합당 의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국회에서 행한 직무상 발언과 표결에 한해서 국회 바깥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헌법에 규정된 면책 특권을 주장했어요. 예. 이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 재판부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되기 때문에 국회의원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판결을 했고 그렇습니다. 1, 2심에서 피고들이 적시한 사실이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원고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심하게 저해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 3천만 원을 인정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위자료로 3천만 원 정도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이고 네. 그만큼 이 피해자가 받은 피해가 컸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교제를 했는데 그걸 성폭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다만 그 1억 원을 요구했는데 3천만 원을 한 거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뭐 모략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게 아니냐 뭐 네.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10명이서 그러면 3천만 원 나눠서 배상하라 했으니까 300만 원씩 내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거기다가 플러스 자기의 SNS에 또 이걸 올렸기 때문에 네. 500만 원을 더 배상하게 돼 있네요. 네. 그럼 주광덕 의원은 800만 원 나머지는 300만 원씩.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이 크로스 체킹 해보고 이런 건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왜냐면 한 명의 인격 문제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또 중국에서 가짜 분유를 먹은 아기들의 머리가 커지는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고 해요. 네, 중국 후난성 천저우시 융신현 시장 감독국이 얘기한 건데요. 영유아들이 이 문제 분유를 먹고 두개골이 기형적으로 커지는 사건이 이 보도가 되자 즉각 조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최근 융신현에서는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특수 분유를 먹은 영유아 중에 일부가 몸에 습진이 나고 체중이 감소하고 심지어 두개골이 과도하게 커지는 부정을 겪고 있는데요. 이 분유를 먹은 일부 영유아는 뭐 키와 지능, 행동 능력이 일반 영유아보다 현저히 떨어지고 심각한 경우에는 장기 손상 증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 제품을 보면 필요한 영양 성분이 거의 없는 일종의 고체 음료에 불과한 걸로 알려졌어요. 말 그대로 가짜 분유네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유아 아버지는 뭐라고 했냐면 아이가 생후 12개월부터 18개월까지 키와 몸무게 모두 발육이 멈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이게 2008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멜라민 파동이라고 있었거든요. 예, 기억납니다. 예. 그 멜라민이 들어있는 분유를 먹고 아이들이 숨지는 일까지 있었는데 중국이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네요. 특히 아이들이 먹는 거에다가 네. 이렇게 가짜로 만들었고. 영양분이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아이들. 이해할 수 없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보셨을 것 같은데 지난 1월 서울시내 한 백화점에서 보안 요원에게 욕설하고 쟁반 집어던지고 네. 폭력까지 행사했던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못 잡았다고 하는데 검거했네요. 네, 이번에 검거가 됐는데요.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 여성이 서울 중구 명동의 한 백화점 패스트푸드 식당에서 보안 요원에게 고성을 지르고 음료와 집기를 집어 던졌는데요. 좀 충격적이었죠. 당시 A씨가 행패를 부리는 장면이 한 시민에게 촬영이 돼서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해 확산되기도 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 현장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CCTV 분석 등을 통해서 A씨의 행적을 쫓았는데 A씨가 주거지가 불명하고 전화통화가 되지 않아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예. 경찰이 사건 발생 3개월이 지난 4월 22일 지명수배를 내려 A씨는 경기도 안양 지역에서 다른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검거가 됐습니다. 다른 범행을 저질러서.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그 영상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그 경비원들이 계속 참고 있거든요. 그 수많은 욕설과 폭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보안 요원이 거기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예. 일들이 많으니까요. 그래서 참 감정 노동자들 참 네. 힘들게 일하시는구나. 그렇습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박정호 기자는 YTN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말이 많은데 저랑 하는 네. 팟캐스트에는 왜 말이 그렇게 없습니까? 컨셉입니다. 네. 팟캐스트는 컨셉으로 제가 방송하고 있습니다. 방송하는데 이야기를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네, 컨셉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기자 언박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래 계획대로
계획대로라면 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등교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개학날은 20일로 미뤄졌죠. 최근 이태원 클럽 방문했던 학원 강사로부터 2차, 3차 감염이 확산되면서 등교를 더 미뤄야 하는 건 아닌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부 박백범 차관 연결해서 교육당국 입장 들어봅니다. 차관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박백범입니다. 예. 자,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교육 당국도 당연히 비상일 것 같습니다. 미성년자 확진자도 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등교일을 조금 미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저희도 이태원 관련해서 그 집단 감염에 대해서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방역 당국이나 시도교육청하고 소통하고 있고요. 예. 역학조사 결과나 감염증 확산 추이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러나 이제 고등학교 3학년과 관련해서는 지금 5월 20일 다음 주 수요일로 등교 수업이 예정이 돼 있는데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3학년은 대학 입시나 또는 취업 여러 가지 진로와 관련해 가지고 일정이 여러 가지로 움직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대해서는 고3에 대해서는 연기 여부를 지금 검토하지 않고 있고요. 예. 또 교육청에서도 고3이 등교하는 경우에 분반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급식 시간도 좀 따로 운영한다든지 예. 그 간편식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일단은 고3은 다음 주 수요일 날 등교를 하고 그 이하 학년에 대해서는 좀 추이를 지켜본 예. 다음에 다음 주쯤에 가서 최종 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수능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 미룬 상태인데 등교가 늦어지면 계속해서 미뤄지니까는 고3 같은 경우에는 학사 일정 또 시험 이런 것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당연히 뭐 학교 측 교육부 또 방역당국 다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을 것 같고 또 거기에 맞춰서 대비를 하고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등교를 더 연기하거나 강행할 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그런 지적이 합당할 수 있습니다만 이게 숫자나 이런 걸로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 여러 가지 감염증이 확산되는지 감소하는지 그리고 거기에 따라 방역 당국의 통제가 가능한지 예. 그리고 학교에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그리고 학부모와 국민들이 그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일종의 여론이 되겠죠. 이런 예.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요. 그리고 예.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중대본 또 감염병 전문가 이런 분들이 또 견해도 종합적으로 수렴을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숫자나 어떤 기준 이렇게 그걸만 가지고 결정하기는 너무나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만일 학생들이 등교 이후에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학교에 확실하게 안내가 돼 있는데요. 예. 학교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전원 학교에서 비축된 보건 마스크를 쓰고 일단 귀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자가에서 격리를 하면서 학교에서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보건당국에서 이제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서 바로 등교를 할 건지 아니면 최소한 14일간 원격 수업을 해서 자가에서 격리할 건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 뭐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 발표한 거 보니까 클럽 방문한 교사들이 총 41명이고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교사들은 880명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혹시 개학 전에 이 교육부 차원에서 전체 교원들을 상대로 하는 전수조사 이런 이야기도 있던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숫자부터 좀 다시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교사가 예. 41명이 아니고요. 예. 41명 중에 교사는 이 클럽에 나간 교사는 7명 교직원입니다. 그것도 교사와 직원이 합해서 7명이고 예. 원어민 보조교사가 34명이었고요. 예. 원어민과 포함해서 41명이군요. 예. 그다음에 단순히 이태원 지역을 방문한 사람은 880명인데 예.
거기도 이제 원어민 보조교사가 366명, 교직원은 514명이고요. 예. 아직까지는 이 교직원 부분에 대해서는 또 원어민 보조교사에 대해서는 다 음성이 나왔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인 사람들이 아직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교직원 전체에 대해서 검사를 받는 거에 대해서는 교직원이 6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리고 하루에 10,000여 명씩 지금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 한다고 그래도 뭐 최소 한 달 이상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니까. 예,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들이 뭐 상의를 했습니다. 방역 당국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분들의 입장은 교원들은 지금 전수조사를 할 만큼 위험도가 높은 상황이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4월부터 교원들은 이미 학교에 나와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증상이 있거나 그랬다고 그러면 바로 격리가 돼 있을 상황이고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고받기로는 적어도 학교에 나와 있는 교직원들 중에는 의심 증상을 가지고 있거나 확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근데 이 교직원들이나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학생들이 학교만 다니는 건 아니니까요. 학원도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학원에서 혹시 또 감염되면 어떡하느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바로 그런 일이 불행하게도 최근에 인천에서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학원에 대해서 그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교육부 장관님과 서울시장님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여러 가지 그 당부 말씀도 드리고 방침을 발표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그래서 학원 강사나 학원 직원에 대해서 일단은 이태원 등의 그 방문을 하고 있는지 한 적이 있는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하고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도록 또 2주간은 출근 중지하고 수업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했고요. 또 가급적이면 학원도 원격 수업을 좀 해달라고 저희들 요청을 드리고 있고 그 사항을 학원 총연합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각 시도 그 지자체와 협력을 강화해서 시도와 교육부와 교육청이 같이 합동 방역 점검을 계속해서 해나갈 예정이고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학원 총연합회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각에서 차라리 9월 학기제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의견도 있던데요. 지금 아시다시피 학생들은 이미 개학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4월부터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다만 원격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를 개시할 예정인데 그래서 코로나19 상황하고 9월 학기제를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그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그런 저희들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거와는 별개로 9월 학기제는 뭐 얼마든지 논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도 많이 논의가 진행이 돼 왔었고요. 근데 이제 이거 취업 문제라든지 병역 문제 또 대학의 입학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논의가 돼야 되고 또 국민들의 어떤 생활 양식도 연쇄적으로 변화가 오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사회 각계각층 의견 수렴 거쳐서 국민적인 합의를 이루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9월 학기제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과 논쟁 합의가 필요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9월 학기제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학사 일정이 지금보다 더 미루어지면은 그 올해 그 제대로 된 학사가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입니까? 아시다시피 학사 일정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미 4월에 계약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다만 원격 수업을 하는 상태에서 중간고사 같은 거는 어렵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은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 등교와 동시에 그 모의고사라든지 그다음에 몇 주 더 수업을 한다면 이제 중간고사라든지 이런 학사 일정을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고요. 나머지 학년들은 뭐 필요하다면 원격 수업이 계속한다 그러면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업 일수는 그렇게 많이 모자라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름 방학은 이번에는 없이 지나가는 겁니까?
많이 없지는 않고요. 좀 예. 줄어든다는 거는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여름방학 때 쉴 것을 우리가 3월에 사실은 휴업을 하고 이를테면 방학이 좀 당겨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고요. 학교에 따라서는 짧게는 2주부터 길게는 3주나 4주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학교가 많이 있다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 따라 다르다. 예. 네네. 마지막으로 학생 학부모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잘 지켜 나가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상 징후가 있으면 열이나 기침이나 메스꺼움이나 이런 여러 가지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바로바로 병원을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곧 등교 수업이 또 개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업에 있어서도 놓치지 말고 학교나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면 예. 큰 문제 없이 금년을 지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관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승부 YTN 뉴스 FM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이라는 또 다른 문제를 표현화시켰습니다. 숨어든 감염자들을 찾아내기 위해 익명 검사도 진행 중입니다만 강제 공개, 일명 아우팅에 대한 공포로 아직도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이런 가운데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감염 확산 방지에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대책본부를 꾸렸습니다. 코로나19 성소수자 긴급대책본부 박한희 변호사 스튜디오에 직접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확산 이후에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거 당장 저도 인터넷 커뮤니티 몇 군데만 들어가봐도 확 그렇죠. 오거든요. 그런 느낌이. 댓글 같은 것도 예, 많이 댓글 같은 거 네. 봤을 때. 본인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죠, 지금? 네, 이게 사실 성소수자를 되게 부각시키는 처음에 감염 초창기에 예. 몇몇 보도들이 나오면서 예. 이게 마치 감염을 성소수자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로서 막 의도적으로 퍼뜨렸다 아니면 성소수자들만이 감염이 어떤 확산원이 된다 이런 예. 잘못된 지식들이 퍼지면서 또 혐오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첫 보도가 국민일보. 네,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라는 이름으로 예. 들어왔었죠. 국민일보 노조들도 이 보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었는데 네. 또 전문가들도 이 보도가 나오고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네, 얘기했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국민일보 5월 7일 제목을 보면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이겁니다. 네, 네. 그리고 다른 언론들이 이거 받아쓰기 시작했고 네, 그렇죠. 이러면서 마치 지난번 신천지 혐오처럼 확 커져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네. 예. 우리 성소수자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이런 보도에 대해서. 네, 이게 사실 좀 정말 잘못된 보도인 게 지금 홍대 술집 이런 데도 나오고 있죠. 홍대 술집 갖고 이성의 술집에서 확산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사실 어떤 술집이나 클럽에서 그게 감염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이성애를 부각시키지 않는 반면에 게이, 동성애를 되게 부각시킨 것이고 예. 이게 마치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이 클럽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당시에 다 성소수자인 것이고 성소수자가 약간 감염을 확산시키는 위험 집단인 것처럼 낙인이 찍힌 것이고 이것이 굉장히 이제 그 주변의 어떤 인식이나 댓글들을 보면 성소수자들도 굉장히 상처를 받고 그리고 사실 이게 방역에 도움이 안 되는 건 이렇게 될수록 이 성소수자들은 이게 자기가 혹시 내가 감염이 됐다고 하면은 성소수자에게 알려지지 않을까 두려워서 더 안 나오게 되는 상황이 더 숨어버리게 만들어졌죠. 되겠죠. 네, 예, 그래서 사회적 인식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더 안 좋게 돼버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 사건 이전에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셨던 분들도 네. 이렇게 터지고 나니까 오히려 공격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 그런 분들이 있네요. 예, 그런 분도 계셔가지고. 예, 반대로 근데 성소수자 차별을 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이제 정부 쪽 메시지는 계속 나오고 있는 예. 하거든요. 정세균 총리나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도 예. 이제 브리핑할 때마다 이제 계속 이제 차별과 혐오가 방역에 도움되지 않는다.
메시지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실제로 정말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제 정은근 본부장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이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게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온라인에서도 그 성소수자분들 많이 이게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있죠. 뭐 몇 군데 있죠. 이게 근데 단일 커뮤니티는 아니고 여러 군데 여러 군데. 군데 있죠. 네. 그런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십니까?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뭐 이게 사실 아까 커뮤니티가 뭐 단일하진 않아요. 커뮤니티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얘기들 다르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는데 어떤 데서 이제 굉장히 상처받는 이게 조건마다 다릅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좀 더 단단한 지지 기반이나 아니면 가족이나 뭐 이런 직장에서 어느 정도 드러내고 살 수 있는 경우에는 좀 그렇게까지 막 상처받지 않는 반면에 정말 이제 숨어 있었다거나 이제 정말 드러내기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굉장한 공포로 다가오죠. 그 성소수자가 본인이 내가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용어가 뭐죠? 그거를 그냥 정체성이라고 하죠. 정체화? 밖으로. 네. 본인 드러낸 커밍아웃이라고 하죠. 커밍아웃이라고. 네. 반대는 이제 아우팅. 반대는 아우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데 타인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그렇죠. 본인의 의사에 무관하게 의사에 반해서 이제 성적 지향 선발 정책이 드러나는 것을 아우팅.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커밍아웃. 저는 스스로 드러낸 거죠. 예. 그러면 이 아우팅 당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 아직 사회적으로 성소수자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낮은 부분이 있고 실제로 드러났을 때 차별과 혐오를 당하는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더 드러내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죠. 네. 변호사님은 어때요? 본인 스스로 커밍아웃 했습니다마는 역시 그 이후에 또 차별이 쏟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저는 뭐 사실 제가 막 내가 보는 앞에서 대놓고 한 적은 없고요. 근데 제가 인터뷰 기사를 하거나 하면 댓글들이 상당히 안 좋긴 하죠. 저는 한 번은 뭐 어떤 캠페인을 했는데 이제 하루 만에 악플만 한 14만 건이 달린 적도 있을 정도로 14만 건? 약간 조직표 수준으로 들어온 적도 있을 정도로 댓글은 뭐 익명성이 있으니까. 네, 뭐 사실 저는 그렇게 안 보면 되긴 하는데 이게 사실 이걸 싫어도 가끔 보게 될 때가 있거든요. 뭐 넘기다 보면은 사실 그건 좀 상처가 될 때가 있죠. 말하는 것들이. 상처되죠. 저도 악플에 시달린 적이 많아요. 거의 약간 뭐 이게 단순히 그냥 싫다가 아니라 인격 모독 수준의 글들이 가끔 달릴 때도 있어서. 근데 커밍아웃 하기 전에 이런 결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잖아요. 뭐 그렇죠. 뭐 드러내면 드러날 거란 생각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낸 이유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네, 한편으로 이제 아까 이제 드러낼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저는 이제 드러낼 조건이 있었을 때 가족들이 이미 알고 있었고 직장에서도 이제 같이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직장을 드러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드러낸다고 해서 제가 어떤 뭐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거나 가족들로부터 뭐 더 비난을 당하거나 이런 일은 없는 상태에서 한편에 이제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성소수자들이 있다. 이게 이 대중들한테도 그냥 성소수자들이 어디 뭐 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인 걸 드러내고 성소수자 당사자들한테도 저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좀 더 같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과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을 가족한테도 안 드러낸 경우가 많이 있는 모양이네요. 사실 가족한테가 제일 드러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실 왜냐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듣는 거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을. 근데 가족은 정말 내가 가장 이해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고 항상 봐야 되는 사람인데 만약에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시선을 보낸다거나 비난을 한다면 굉장히 건드리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가족이 이해를 안 해준다고 하면. 가족이 이해를 안 해주는 게 사실 가장 무서운 일이죠. 사실. 근데 사실 실제로 가족들 경우에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떤 종교적인 이유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으로 낮은 거에 가족들도 같이 영향을 받아서 좀 가족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네요. 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 지금 변호사님 이야기하고 우리 가족 중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응원해주기가 처음엔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이거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겠지만, 그래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근데 아까 뭐 직장에서 해고 이런 문제도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 당한 경우가 있습니까 정말로 직장에? 네, 이게 사실 당연히 성소수자란 이유만으로 그냥 바로 해고를 해버리면 이거는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게 암묵적으로 눈치를 준다거나 그러니까 뒤에 조용히 불러서 권고사직을 한다거나 직장 내에서 일종의 괴롭힘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비자발적 사직을 만드는 구조가 있죠. 이게 드러냈을 때. 스스로 사표를 쓸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버리네요.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그리고 이게 약간 어떤 업종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뭐 IT 업종이나 이러면은 한 회사를 그만뒀는데 그 업종에 소문이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이직을 했더니 그 회사 사장도 이미 너 전 회사에서 커밍아웃 했다더라 이러면서 아우팅했다더라 이러면서 뭐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면접 가기 두려워서 직종을 취직을 못하고 이런 경우. 그런 문제로 변호사님 찾아오는 경우도 있겠네요. 법률 상담. 네, 뭐 고용 관련해서 차별받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뭐 작년에 있었던 사례는 이제 그 취업 사이트. 이제 고용노동부의 워크넷 취업 사이트에 어떤 회사가 공고를 올렸는데 동성애자는 사양합니다라고 대놓고 적은 공고를 올린 사례도 있었고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차별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데 네, 존재하고 이번 있죠. 코로나19 이태원 클럽 사건을 계기로 그 차별의 시선이라든가 혐오의 시선이 더 증가해졌다. 네, 그렇게 이게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청소자들이. 어쨌든 뭐 아까 이쪽에 낙인을 좀 증폭시킨 효과죠. 감염병에 대한 낙인과 같이 성소의 낙인이 같이 결합돼서 증폭된 효과. 예. 처음에 많은 분들이 연락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또 뭐 전화번호나 이것도 이제 허위로 기재한 경우도 많았고. 숨어있는 성소자들이 빨리 밖으로 나와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도 마찬가지, 경기도도 그래서 지자체에서 익명을 보장해 주겠다. 네. 그 프라이버시 지켜주겠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거든. 네, 했단 그렇죠.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는 모양이죠. 이게 사실 뭐 아마 임명검사를 계속 확대하고 나가면은 조금씩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불안한 감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임명검사 이후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이제 저희도 보고 있고요. 많이 늘어났습니까? 네, 많이 늘어난 것도 있고 실제로 어쨌든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경로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게 메시지가 확실하게 나가야 되는데 어떤 도에서는 그러니까 경기도나 뭐 다른 이제 경남당도 이런 데도 그런데 임명검사를 하면서 메시지가 임명검사 합니다. 안 받으면 뭐 벌금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임명검사가 약간 보장을 위한 게 아니라 검사 안 받으면 너 처벌하겠어라고 일종의 어떤 위화감을 주는 메시지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게 또 약간 또 불안감을 주는 효과가 있죠. 예. 익명검사 실시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인권 침해 사례가 좀 있었다고 하던데. 이게 어쨌든 뭐 경로 같은 것들을 좀 뭐 제가 딱 접수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경로 이태원에서 왔다는 경로를 어떤 검사관이 이제 그 직장에 누설하는 사례들, 직장에서 문의를 했더니 이제 본인은 얘기를 안 한 거죠. 직장에 이제 자기가 이태원을 다녔다가 아니라 그냥 검사 받았다라고만 했더니 그 직장이 그 보건소에 문의해서 이태원에 다녔던데 알고 경로를 누설하는 사례가 있었거든요. 사실 이건 거는 뭐 그 방역 당국에서도 되게 잘못한 일이고 이거는 그러네요. 개인정보 누설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지금 임명검사를 할 경우에는 그런 경로조차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안 하려고 이제 하는 쪽으로 되기 때문에 예. 좀 더 이제 그런 것들이 덜해질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에서는 방역 당국 좀 조심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성소자 긴급 대책본부가 꾸려졌는데 이거 일단 이 대책본부를 꾸린 이유랄까요? 어떤 네. 게 있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그 5월 8일에 보도들이 나고 하면서 이제 성소자 커뮤니티나 이런 걸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두려움들도 있었고 사회 전반적인 낙인도 있었고 이게 어떤 방역 당국이나 언론에서도 이걸 계속 낙인 찍는 어떤 행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걸 좀 중단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인권 침해 문제에서는 상담과 구제를 제공하고 또 커뮤니티는 이제 검사를 독려하고 동시에 이제 언론과 방역 당국을 향해서는 최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그게 이 검사의 원칙이라는 걸 같이 얘기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좀 꾸려진 본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언론 활동을 통해서 잘못된 건 좀 바로 잡고 네. 또 빨리 검사 받으시라 이렇게 네, 그쵸. 이야기를 좀 하고. 그렇죠. 이게 사실 다 같이 가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바로 잡으면서 인권 침해 상담이 구제가 된다는 거 알릴수록 이제 또 커뮤니티는 또 나오기 예. 쉬워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성소자 긴급 대책본부가 꾸려졌다는 기사 밑에 악플이 달리던데요? 네, 뭐 그거는 뭐 항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근데 악플이란 건 뭐 약간 기본으로 깔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본인이 제일 많이 느끼시겠습니다만은 네. 아직 성소수자를 우리 사회에서 온전히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은요 완전히 받아들이긴 어렵다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번 계기로 오히려 사람들이, 저는 뭐 악플 얘기하셨지만 반대로 이제 댓글 보면은 국민일보 그때도 이거 왜 공개하냐는 또 반응도 많았거든요. 사람들이. 예. 사람들이 느낀 거예요. 이게 공개하는 게, 그리고 차별을 하는 게 단순히 그 사람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예. 사회 전체의 어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예. 또 하게 된 계기도 된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제 종교계에서 더 이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네, 같은데. 뭐 보수 개신교계가 좀 크게 좀 많이 예. 비판을 하고 있죠. 근데 제 주변의 목사님들은 굉장히 인정해야 된다고 또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독교도 이제 단일한 목소리가 아니잖아요. 예. 뭐 개신교는 정말 많은 종파들이 있는 거, 그 중에서 좀 이제 보수 개신교라고 있는 게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개신교의 어떤 절대 다수거나 뭐 기본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예, 좀 그런 극단적인 목소리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예. 예, 게시판에도 많은 우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이정희님께서 저희 지인은 아들, 딸 둘 다 성소수자인데 엄마가 인정했습니다. 이런 댓글 달아주셨고. 네, 그렇죠. 황처사님께서 서로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죠. 또 물고기자리님께서 성소수자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식으로. 예, 저희들 청취자분들은 굉장히 깨고 계시네요. 그러게요. 정신이. 진행자가 훌륭하니까요. 네, 여기도 무슨 인정을 안 하십니까? 아니, 못 들었는데. 알겠습니다. 예. 자, 근데 최근에 저는 굉장히 놀랬던 사건이 네. 트랜스젠더
한 분이 그 숙명여대 입학 포기한 거. 우리 젊은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특히 이제 뭐 페미니즘을 이야기하면서 양성 차별하면 안 된다라고 강하게 주장했던 학생들인데 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할까 좀 굉장히 의아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또 단순히 그냥 저 사람들이 일방적인 혐오를 했다고 딱 단정하기 어려운 것이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 중에 이제 여성으로서 느끼는 불안감이 있었거든요. 뭐 최근에 느끼는 엠번방 사건도 그렇고 여성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여러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대로 국가가 대처를 하지 못했던 거죠. 여성들의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고 이런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이런 정책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던 것이고 이게 약간 내가 뭐 낯선 사람이 들어온 거에 대한 공포심으로 자극된 거죠. 이게 사실은 코로나랑 비슷한 거예요. 코로나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정보나 정확한 안전 대책이 되지 않았을 때 막상 타인이 무섭잖아요. 이 사람이 나를 감염시킬지 알지 모르는 상태에서 타인을 만나기 무서워지는 것처럼 그런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는 어떤 국가의 역할도 국가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극단적인 발언들도 있었고 그런 건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죠. 그 발언 중입니다. 차별금지법을 만들자 이 얘기도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안 되고 있거든요. 안 되고 있는 이유도 차별금지법이 안 되는 것도 좀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성소유자에 대한 어떤 반대, 특히 이제 이것도 극우 개신교, 보수 개신교를 중심으로 성적 지향 성발 정체성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다. 이게 성소유자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하는 법이 된다는 굉장히 이제 그것도 잘못된 편견이고 그 부분을 빼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네, 그걸 빼라는 겁니다. 사실상 그분들의 말은 성소유자는 차별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건 괜찮은데 거기서 동성애는 빼라는 거는 동성애는 차별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니, 차별금지법이 모든 인종 다 포함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으면 뭐 당연한 원칙이죠. 그 원칙을 실현하는 법인데 이게 모순된 주장이죠. 그 주장이.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는데 아직도 검사를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우리 방송 들을 수 있으니까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뭐 일단은 빠른 검사를 받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어떤 나의 공동체 커뮤니티를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긴급대책본부가 꾸려졌고 이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상담을 하고 방역당과 연계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싸우는 마음으로 좀 안심하시고 뭐 빠른 검사들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직도 편견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소유자들은 어떻게 보면 일상 속에 그냥 존재하는 사람들인데 저희가 사실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고 있는 이유는 그 사회적 차별과 편견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가 성소유자를 바라볼 때 그냥 뭔가 특이한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그냥 나와 동일한 사람으로 보는 기본적인 어떤 마음만 열다면은 충분히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로스쿨 다니면서도 차별의 눈초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학교에서 정확하게 받은 적은 없어요.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좋은 친구들 많이 뒀다고 할까. 저희 친구들은 뭐 굉장히 잘 받아들여줬고 뭐 그렇죠.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변호사 업계에서 최초입니까? 알려진 거로는요. 뭐 제가 뭐 커미아서 안 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커미아서 한 걸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오늘 박한희 변호사 나와서 여러 가지 좋은 얘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자로 1007님, 진행자가 훌륭한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맹목적 혐오가 없는 세상이 곧 성숙한 시민의식과 민주주의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싫다고 본인과 다르다고 그것이 틀린 건 아니니까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행자는 훌륭한 게 맞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 4부 새로운 코너로 돌아옵니다. 개편 후 새롭게 격주로 선보이는 가성비 코너 뉴스 분리수거 시간입니다. 두 분과 함께 꾸밀 텐데요. 한 분은 YTN 라디오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죠. 열린 라디오에서 맹활약하신 분이고 또 한 분은 우리 프로그램의 담당 PD입니다. 먼저 국민대 조수진 겸임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한 분은 궁서체 PD로 알려진 김우성 PD 어서 오세요. 네, 정면승부 애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무서우시거든요. 정보를 귀신같이 파악해서 별명을 붙여주시는데 실체를 공개하겠습니다. 궁서체 PD 김우성입니다. 오늘 왜 궁서체 PD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사람이 스탠다드하고 말 그대로 궁서체 글씨 같다, 올드하다 이런 느낌인데 아니라는 거를 또 조수진 교수님과 함께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이 있는데 담당 PD가 왜 들어온 겁니까 여기를? 저도 사실은 전공자긴 한데요. 제가 이제 박정희 시대에
이 저널리즘, 전쟁 저널리즘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 그런데 사실 앞서 가성비 코너라고 했는데 이제 방송사가 뭐 교수님 같은 분들을 여러 번 불러서 만들면 좋은데 그럴 여건이 안 되니까 이제 저는 가성비 중에 가격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절감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YTN 우리 사장님께서 지금 퇴근 시간이거든요. 네네. 퇴근 시간 항상 이 방송을 듣고 퇴근합니다. 칭찬하실 것 같아요. 잘했다. 좀 쓰세요. 진행자 좀 출연료도 올려주고. 그러니까요. 자, 그리고 교수님 대신 이제 성능을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좋은 미디어 비평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 프로의 8알은 우리 조수진 교수가 그렇습니다. 담당하셔야겠네요. 네,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 분리수거. 이 뉴스 분리수거 코너 이름은 김 PD가 줬겠죠. 예. 왜 뉴스 분리수거 줬어요? 이제 대중들이 뉴스를 정보라든지 정보를 판단하는 수단이 아니라 굉장히 감정을 소모하거나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선택을 강화하는 목적으로들 많이 쓰세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리는 얘기가 바로 기레기라는 표현이지 않습니까? 기자와 쓰레기 내지는 뭐 기러지 요새 뭐 별의별 표현들이 다 있는데 기더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작정 또 혐오와 혐오만 계속되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해결책은 안 보이거든요. 미움만 가득하고. 그래서 좀 제대로 분리수거를 해보자. 개중에는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개중에는 정말 소각장으로 가야 할 것들이 있다라는 건데 교수님과 함께 그 부분을 좀 봐야겠다. 이런 의도입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 과거만 해도 뭐 뉴스에 나왔어, 신문에 나왔어 하면 다 맹신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언론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뭐 미디어 환경이 너무 많이 변하면서 가짜 뉴스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예. 근데 이제는 사실은 그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분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좀 많아졌고요. 뭐 시민들이 다 팩트체크하고 다 찾아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과거에 뭐 선동하는 기사 약간 뭐 비틀어서 쓰는 기사 그대로 수용했는데 이제는 수용자가 이거 아닌데라고 할 수가 있다는 오히려 거죠. 찾아내죠. 잘못된 것들을. 또 뭐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상파에서도 하고 있고 뭐 저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개인 뭐 유튜브나 팟캐스트 이런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네, 사실은 교수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팩트에 대한 비중보다는 팩트를 통해서 주장을 세우는 게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그걸 분석을 해야 되는데 학계에서도 그렇고 또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이 코너 시작할 때 음악이 새마을 노래인데 작사 작곡 박정희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요. 저작권 협회 들어가 보면. 근데 이제 이 과거에 좀 세대가 오래되신 분들은 알 텐데 청소차가 새벽에 이 청소를 수고할 때 나도 소리입니다. 근데 이 얘기하는 이유가 조금 정리정돈을 해서 진짜 가려서 어떤 기사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좀 저희가 좀 가이드를 드리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마련했고요. 그래서 좀 교수님 얘기에서 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저희가 좀 배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의 문제는 끊임없이 지적받아 오는 건데 자정작용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뭐 워낙에 쌓여 있는 게 많고요. 뭐 내부 조직의 구조에서 나오는 문제도 있고 또 외부 기관과 얽혀가지고 나오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고요.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뭐 오죽하면은 개혁이라는 말을 사실 저희가 쓰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정 노력은 하고 있지만 뭐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비판하는 게 사실은 언론의 그 본연의 그 해야 할 일들인데 근데 뭐 스스로 언론이 권력화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자사 이해관계 이런 것들을 대변하는 역할을 지금 많이 해오고 있었고 그동안 미디어 비평도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뭐 자사 이해관계나 정파에 함몰된 도구적 성격 미디어 비평 이런 것에서 조금 벗어나서 상호 비평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나아가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널리즘이나 이런 데서 그 프로그램들이 자꾸 생겨나서 더 좀 건드려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프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김 PD 우리 프로 맡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네. 이제 열흘 정도. 열흘 됐습니까? 그 전 PD. 그 전 PD가 저한테 몇 번 욕을 들어먹었던 게 팟빵에 올리면서 제목 장사를 자꾸 해서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 이렇게 제목만 소위 말하는 낚시죠.
네. 그래서 저한테 지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네. 김 PD는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닙니다. 저도 사실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고요. 유혹이란 게 있죠, 제목장. 중요한 얘기 하셨는데, 과거에는 이제 소수의 이른바, 정통 미디어들이 언론 지형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시 뉴스에 나오면 사실로 받아들이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팟캐스트, 유튜브, 굉장히 많은 매체들이 저널리즘의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팩트체크가 더 중요해졌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 뉴스가 유통되는 곳에서는 제목 장사라고 표현했지만 대중의 주목과 관심을 끌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자제하자라고 하지만 글쎄요, 그게 쉽지는 않은 상황이고 저희도 늘 그 유혹에 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의 지적을 또 귀담아 들어야 되기도 합니다. 예, 또 포털에 기사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포털은 결국은 클릭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수입이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들의 제목 낚시가 더 기승을 부릴 수도 있겠다.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사실은 뭐 인터넷 문화에서는 이른바 어그로를 끈다라는 말도 있고요. 좀 분노를 자아내거나 특정 세력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응을 유도해서 굉장히 많은 댓글과 기사 순위를 올리는, 그게 사실은 기사뿐만 아니라 어떤 게시판에서 게시물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 방식들의 행태가 뉴스 영역에도 있고요. 대표적인 사례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면 2013년도에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광고회사를 다니는 저스틴 사코라는 여자분이 출장을 가면서 비행기를 딱 타기 전에 글을 하나 올립니다. 자, 난 아프리카로 출장 간다. 에이즈에 안 걸렸으면 좋겠어. 아, 농담이야. 난 백인이거든. 이라고 올렸습니다. 이분이 팔로워가 170명 정도 됐는데 이분이 트윗을 한 내용을 샘 비들이라는 기자가 트위터에 올립니다. 이것 봐라. 이런 정말 인종 모욕 같은 이런 짓을 하느라고 하는데 이분은 수백만의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죠. 엄청난 기사가 쏟아졌고 저도 한국에서 당시 아침 시사를 YTN라디오에서 맡고 있었는데 그 기사를 봤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 저스틴 사코라는 분은 회사를 그만두고요. 대인 기피 장애와 여러 가지 육체적 질병까지 얻어갔습니다. 물론 이분의 발언은 잘못됐죠. 예. 인종차별적이고 굉장히 문제가 있으나 과연 우리가 이런 방식의 이를테면은 정의라는 의미로 인종차별에 대한 이슈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실은 썼던 방법 중에 굉장히 한 사람의 어떤 인격이라든가 방어라든지 보호에 대해서는 무자비한. 지금 우리 사회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한국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라디오에서도 일어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자 논란이 된 보도는 중앙일보 보도였는데요. 네. 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김현정의 뉴스에 출연해가지고 이런 발언을 합니다. 국민의 상식은 어디든 회계의 불투명성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은 기업 혹은 이런 시민단체, 심지어는 동네 조기 축구회까지도 총무와 회장이 다 책임지고 이분에서 명확하게 문서화해서 검증을 받는다. 그 정의연 논란에 관련해서 네네. 얘기한 건데 이 내용을 중앙일보가 어떻게 제목을 달았냐면 박용진, 정의연 조기 축구회만 못해 이렇게 달아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맥락을 다 거세하고 이 부분만 딱 박용진도 이렇게 욕한다. 네. 이거 제목을 그래서 논란돼서 바꿨다고 합니다만은 네. 이거는 굉장히 문제 있는 보도가 아닌가. 예. 제목 장사를 아주 엄청나게 그렇죠. 하고 예, 있죠. 제목 장사 예, 엄청나게 합니다. 예, 좀 예, 문제가 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사람들이 제목을 보고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제목을 보고 들어오니까. 특히나 이제 그 소셜 미디어 같은 경우들이 심각하죠. 들어가 보면 사실 아무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데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제목으로 계속 클릭하게 되고. 그 원조가 네. 사실은 연예 기사인데요. 네, 맞아요. 일단 뭐 배우 송승헌 결혼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막 클릭을 해보면 이제 기사 내용은 드라마 극 안에서의 결혼이죠. 네, 그런 방식으로 좀 유도를 끌었고 교수님께서도 오늘 그 정의연 관련 보도의 분석 내용들을 또 준비해 오셔서 같이 이따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바로 이 정의연 관련 보도 얘기해서 바로 이야기하죠. 일단 청취자 의견 용킴님께서 두 분 다 잔잔하고 차분한 음성이 귀에 쏙 들어옵니다. 예. 궁서체가 맞군요. 좋은 반응이었고요. CHK님께서 영국 언론에서 한국군 국민은 수준은 높은데 언론이 수준이 낮다고 맞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예, 굉장히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으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에서 되는 걸 보도하지 않으면 바로 비판이 이어집니다. 네. 자, 그 윤미향 정의연 관련 보도와 우려점 교수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기사가 본질을 피해서 좀 왜곡되고 있다는 점들 저는 예. 그게 좀 가장 문제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의 취재 태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물론 의도적인 면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흐름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 시민단체가 공동 입장을 발표했죠. 뭐 정치 공세 왜곡 보도 중단해달라 뭐 이런 촉구들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불필요한 논란으로 본질을 흐리는 것들이 사실은 이번 사건뿐만 아니라요. 최근에 계속되어 오고 있다라는 거. 그게 가장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 취재 과정에서 자녀들에게 접근을 한다던가 뭐 이것도 또 계속됐었습니다. 이번에. 조국 장관 때도 그랬고. 네, 조국 장관 때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계자의 말을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거. 이것도 역시 이번 보도에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간 네거티브로 공격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네거티브로 하면 포지티브보다 사실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세거든요. 세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굉장히 휘말려 들어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무대응으로 나가거나 세게 나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데 오늘 뭐 어떤 분이 그 관계자분이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번에 정 의원이 조금 그 리스크 관리에 실패한 것 같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일단은 진실이 드러나는 동안에는 그 씌워진 프레임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대응들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역시 그 받아쓰기 기사 중에 한 것 같은데 네. 하룻밤 3,300만 원 사용 이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의원에서 술값으로 3,300만 원이나 썼다. 이걸 다 받았었습니다. 다른 언론에서. 근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게 나오면 팩트 체크라든가 크로스 체킹을 하고 다른 언론에서 확인 보도를 할 것 같은데 그냥 다 받았었단 말이죠. 이거는 뭐 사실 그 뭐 아는 세무사한테 물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5월 11일자 한국경제에서 시작이 됐고 그걸 그대로 다 받았었습니다. 그러면서 확산이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기자들이 좀 공부를 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뭔가 취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기사를 쓰기 전에는 기본적인 건 좀 확인하고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러니까 이게 3,339만 원이 하룻밤에 한 곳에서 쓴 게 아니고 41곳에서 사용한 거. 맞습니다. 그잖아요. 이게 지금 이제 앵커랑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프레임이거든요.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의도지 않습니까? 그 의도가 가장 잘 드러나는 방식으로 말하는 게 바로 하룻밤에 3,300만 원. 여기서 드러나는 프레임 바로 윤리적 타락이거든요. 근데 정의연이란 이런 단체들은 일단 윤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타격을 입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해야 되고 보도에 있어서는 그런 여파를 고려해야 되는데 받아 쓰는 언론부터 시작해서 현장에 있는 분들 뭐 지금 저희도 기자들이 많이 출연하시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시간적인 한계라던가 매일 거의 공장처럼 생산하고 있는 기사 생산의 환경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길로 가는 거면 빨리 멈추거나 좀 천천히 뒤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문제 제기고 교수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지식만 있으면 이런 기사를 쓰거나 받았을 일은 없는데 큰일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 말을 꼭 프레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죄송합니다. 계속 제가 군서체적인 방송을 하고 있는데 프레임이라고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오보가 그 코로나 때도 되게 많았고요. 그동안도 그렇습니다. 계속 민감한 문제에서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건도 보면서 약간 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확인을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안 하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보도 약간 의도적으로 의도가 있다. 하는 게 아닐까라는 사실은 그런 아까 조국 보도도 얘기하셨고요. 뭐또 여러 방송 출연자나 유명인에 대한 보도들이 항상 나올 때 확인이라는 부분은 되게 민감한 부분이나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제일 중요한 부분을 제외해 놓고 대중이 즉각 반응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떤 전문가들은 클릭 상업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보다 많이 클릭해서 우리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사실 지금 제일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문자 7566님, 조수진 교수님 파이팅. 9772님, 교수님 목소리가 라디오에 잘 어울립니다. PD분 목소리도 귀에 쏙쏙 들어오고요. 계속 좋은 의견만 있네요. 친척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조수진 교수님 파이팅 해놓고 김건양 이렇게 자기 신의 이름을 올렸거든요. 아, 네. 교수님 뭐 학생들을 워낙 많이 가르치고 계시니까요. 네, 제자들일 수도 있고. 제자들도 듣고 있고. 그렇군요. 예. 제자분들이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분들이 저희 청취자가 되면은 또 한 20-30년 쭉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다른 거 얘기 좀 해보면은 그 정경심 교수 일기장에 대한 거. 이거 사실은 이 검찰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밖으로 나온 거지 않습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빨대인 거죠. 그래서 단독 달고 나오는 건데 이것도 그 한쪽만 쪽만 듣고 쓰는 그냥 써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반론은 들어보지 않고.
사실은 이제 교수님 계시지만은 이제 미디어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게 아니라 읽는 분들도 똑똑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뉴스를 똑똑하게 봐야 되는데요. 그런 교육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얘기도 나오고 있고 미디어 교육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지만 그런 기사들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국민들의 능력이 있으시거든요. 우리나라에 계신 상식적인 분들은. 그래서 방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윤리적인 문제 제기를 할 때 그 출처라든지 출처에 대한 확인 여부를 기사 안에서 찾아보시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과제를 한번 내봤어요. 네. 그래서 출처를 한번 기사에서 찾아봐라. 그랬더니 굉장히 요즘에는 교묘하게 네. 그래서 출처 찾기가 쉽지 않았다. 정통한 소식에 의하면 뭐 이런 그런 것들도 관계자에 많고 익명으로 처리한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 출처의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보도 자료를 베껴 쓰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보도 자료도 출처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그 보도 자료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우리나라가 높은 걸로 조사가 되거든요. 지상파가 49%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 50% 정도 네.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보도 자료를 통째로 베껴 쓰고 나서도 3분의 1의 기자가 그거를 자기가 그냥 쓴 기사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좀 심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저는. 그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대로 베껴 쓰고도 내가 쓴 기사다. 심지어는 기사를 기억을 못하는 기자 저널리스트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소송이 들어왔는데 어떤 기사요? 그러니까 그만큼 생산에 받아 쓰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유명한 미국 드라마 중에 뉴스룸이라는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총격 사건이 보도가 되면서 막 언론들이 경쟁을 합니다. 총에 맞았다, 누가 죽었다, 어떻게 죽었다 하는데 이 주인공이 끝까지 멈춰 있거든요. 그 이유는 팩트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 선고는 의사가 판정하는 거지 뉴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멘트를 남기는데 와이텐도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3월 달에 마스크를 사려고 줄 서던 노인이 사망했다. 예. 네, 그랬죠. 그럼 확인이 네. 필요한 거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안 자체가 공포감을 훨씬 더 대중들한테 유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와이텐 내부에서는 다행히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하고 또 수정하는 조직도 있고 그 기구가 있기 때문에 다행이긴 한데 그렇지 못한 언론사들은 말 그대로 복붙이라고 하죠. 계속 양산하고 복사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지기도 합니다. YTN 말이었습니까? 그 보도가? 그렇습니다. 사장님 퇴근하고 듣는다니까 그런 얘기를 해서 어쨌든 제가 지금 제작비는 안 제작비를 나오겠네요.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가 그 영화 내부자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백윤식 씨 분 역할이 맞습니다. 기자잖아요. 네네. 그 제보를 했던 이병헌 씨를 탄핵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주장을 이 사람은 정가가 있던 사람이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그 채널 A 또 검찰과 언론의 유착 관계 네. MBC가 보도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 사건을 제보한 그 제보자 X는 정가가 있는 사람이다. 또 친여 성향이다.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자랑 똑같은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그러니까 본질이 사라졌고 이 사람의 성향을 이야기하면서 믿을 수 없다. 이렇게 흘러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보통 메시지가 이렇게 그걸 가지고 공격하기 힘들어지면은 메신저를 공격하게 돼 있거든요. 메시지에서 메신저로 가는군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있다. 자, 코로나 관련 보도에서도 상당히 좀 문제가 많았죠. 그래서 저는 이 코로나19 사태가 끝이 나면 그 백서 같은 거를 우리 언론이 만들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매번 사실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세월호 때도 그렇고요. 예. 어떤 보도를 어떻게 잘못했는지. 네. 코로나19 사태 보도 쭉 보면서 어떤 걸 느꼈어요? 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안의 본질이 감염병에 대한 치료와 예방과 또 환자분들에 대한 보호인가 아니면 이 관심사를 다른 쪽으로 돌리기 위한 것인가라는 역시 의도입니다. 그래서 기사라는 돌멩이가 던져졌을 때 뉴스라는 돌멩이가 던졌을 때 그걸 누가 어디로 던졌는지를 보시는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은 같은 입장에서 좀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놓여 있지만 항상 또 앵커가 워낙 무섭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그런 오류를 저지르지 않도록 밖에서 열심히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거 분리수거 하나요? 예, 사실 원래 저희가 이 뉴스 분리수거에 분리수거 코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마이클 잭슨의 You are not alone, 넌 언론이 아니야 라고 또 이 콩글리시 번역을 하시더라고요. 깔면서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그걸 다 준비해 오셨는데 오늘 아마 좀 첫 수사다 보니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서 넘어갔고 다음번에는 이렇게 세 분이 분리수거를 이 기사는 재활용이다 아니다 이건 소각이다 이거를 하는 코너를 한번 해야 됩니다. 근데 뭐 전체적으로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이 차별 혐오 금지 조항 이거는 이제 조금 전에 그 변호사님 나오셔서 얘기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보도준칙에 다 있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감염병 예방주칙 이런 것도 만들었고 또 한겨레가 내일이 뭐 32주년인가 그러면서 처음 윤리강령 만든 곳이에요. 네. 거기가.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전면 취재 보도준칙을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근데 거기 보면은 차별 혐오 금지 조항이 있어요. 네. 그리고 기존의 보도준칙에도 다 있거든요. 이미 다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다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기사를 하나하나 나누지는 않았지만 이런 그 기준에서 본다면 매립해야 될 게 좀 많을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분리수거 시간, 또 분리수거 판정, 매립 뭐 이런 시간이 대본에 있는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했는데 못 찾았네요. 네. 저는 원래 대본대로 안 합니다. 네, 그러시네요. 이게 준비해 오셔서 죄송하네요. 네, 살아있는 방송. 그럼 다음 주는 대본대로 한번 해봅시다. 예. 다음 주 제가 격조. 부근 되신 분께서 굉장히 저희 팬이라고 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본대로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살짝 당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하여튼 근데 그 기득권화 되어 있지 않고 인사이트가 있는 진행자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고맙습니다. 예. 네. 3050님, 의사도 과실이 있으면 면허 취소되는데 기자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이죠. 기자도 삼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의도적이거나 확인 의무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요. 예,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예. 자, 교수님하고는 또 격주니까 2주 후에 만나야겠네요. 네네. 예.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돌아옵니다.